60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내 손으로 밥을 차려 먹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병원비나 치매를 가장 큰 두려움으로 꼽지만 사실 그보다 더 깊숙한 공포는 바로 독립을 잃는 순간입니다. 스스로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계단 한 칸도 오르지 못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자존심과 삶의 의미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학계에서는 60세 이후 매 10년마다 평균 근육의 80%가 줄어든다고 보고합니다. 즉, 지금 아무 문제 없이 걸으시더라도 70세, 80세에는 계단 한 층 오르는 것도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단 3가지 음식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80세 이후에도 여전히 스스로 움직이고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음식은 너무 익숙해서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은 근육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단백질을 공급해 줍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기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균형이 더 중요할까요? 이 질문은 영상 후반에서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흔하지만 과소평가되는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힘이 되겠어? 라며 무심히 지나치기 쉽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음식을 꾸준히 먹은 그룹은 낙상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 안에서 가볍게 움직이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런데 단순한 식탁의 선택이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음식은 더 오래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옛날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밥상에는 늘 올라왔던 재료인데요. 현대 연구에서도 뇌혈관과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계에서는 직접적인 효과냐 아니면 부수적인 영향이냐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일 사이 사라지고 계단이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잠깐, 시청자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지역에 계신 분들과 함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독립 생활을 지켜주는 3가지 음식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겪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르죠.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나 앉고 계단을 오르고 심지어는 숨을 쉬는 것까지 근육의 작용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은 60세를 전후로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래시계처럼 조금씩 그러나 끊임없이 흘러내립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주재료, 세포의 기초 벽돌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연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보행 속도가 빠르고 균형 능력이 뛰어나며 골절 위험도 낮았습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은 몸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지켜주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공급원은 바로 콩류, 두부, 생선, 계란, 살코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단백질이라고 하면 고기만 떠올립니다. 물론 고기는 훌륭한 단백질원입니다. 하지만 콩과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가 쉽고 혈관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반대로 붉은 고기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콜레스테롤과 혈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일본의 한 연구에서 매일 두부를 섭취한 고령자 그룹은 동일 연령대 다른 그룹보다 허벅지 근육량이 더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단순히 단백질의 양 때문만이 아니라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근육세포의 대사를 돕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음식이 사실은 노화 방지에 중요한 열쇠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논쟁이 남아 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지요.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균형입니다. 단백질은 하루 권장량을 지켜 섭취하되 고기만 편중하지 말고 두부, 생선, 달걀 같은 다양한 공급원을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점심 식탁에는 어떤 단백질이 올라와 있었나요? 혹시 김치와 밥만 드시고 단백질은 건너뛰진 않으셨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속이 편해서 요리하기 귀찮아서라는 이유로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5년, 10년 뒤에 보행 능력을 좌우한다면 여전히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타이밍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섭취하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일정하게 드시는 것이 근육 유지에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루 세 끼가 모두 근육을 위한 건축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음식의 힘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회복시키며 몸 전체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균형과 다양성이 필수입니다. 내일 아침 밥상에 두부 한 조각을 더 올려보십시오. 점심에는 생선을, 저녁에는 계란을 곁들이십시오. 그렇게 단백질의 종류를 바꿔가며 드시면 80세가 되어도 계단을 가볍게 오르내릴 힘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의 기초 벽돌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가 관건이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은 지금도 의학계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령자가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근육이 줄지 않는다. 따라서 하루 권장량보다 더 먹어야 한다. 실제로 여러 국제 연구에서 하루 체중 1kg당 1.6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한 노인들이 근육량과 보행 능력을 더 잘 유지했습니다. 쉽게 말해 체중 60kg 어르신이라면 하루 70kg 이상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정반대의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먹다가는 신장이 감당하지 못한다. 단백질은 대사 과정에서 노폐물, 특히 요소와 크레아티닌 같은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잘 걸러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잉 단백질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게는 단백질 제한이 치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극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단백질의 양을 늘리되 원천을 바꾸는 겁니다. 붉은 고기만 고집하지 말고 두부, 콩, 생선, 달걀처럼 소화가 잘 되고 혈관에도 부담이 덜한 단백질을 섞어 드시는 겁니다. 고기는 일주일에 2, 3번,
나머지는 식물성과 어패류로 보충한다면 신장 부담은 줄이고 근육은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대학에서는 고령자 300명을 대상으로 단백질 섭취 패턴을 조사했습니다. 고기를 중심으로 한 그룹, 콩과 생선을 중심으로 한 그룹, 그리고 다양한 공급원을 섞은 그룹이 있었습니다. 5년 후 근육 유지와 신장 기능을 동시에 지킨 그룹은 세 번째, 즉 균형 잡힌 섭취 그룹이었습니다.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나누어 먹느냐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드신 단백질은 어떤 종류였습니까? 혹시 어제 저녁에도 같은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나요? 만약 단백질이 늘 같은 패턴이라면 근육은 잠시 지켜낼 수 있어도 신장은 조용히 지쳐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씩 바꿔주면 몸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비밀은 흡수율입니다. 예를 들어도 두부와 계란은 소화 흡수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반면 일부 붉은 고기는 지방이 많아 흡수가 더딜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양을 먹더라도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근육에 전달되는 실제 단백질 양이 달라집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립니다. 고령자는 단백질 보충제를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주장과 자연식이 최선이다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죠. 어떤 게 정답일까요? 사실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미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고 건강한 분들에게는 식사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상태에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살리고 몸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지만 무턱대고 많이 먹는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양과 출처와 타이밍의 균형이 미래의 독립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밥상 위에 있는 한 조각 두부, 한 토막 생선, 한 알의 계란이 10년 뒤 계단을 오르는 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그 생각이 근육을 더 빨리 빼앗아 가는 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단백질을 대하는 눈을 바꾸어 보십시오. 많이 먹어야 한다가 아니라 다양하게, 균형 있게, 꾸준히 먹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음식이 가진 숨은 비밀이며 여러분의 독립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겪는 사고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넘어짐, 즉 낙상 사고입니다. 집 안 화장실, 부엌, 계단에서 순간의 균형 상실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한 번의 낙상이 평생의 독립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면 회복이 쉽지 않고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외로 평범한 두 번째 음식이 낙상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여준다는 겁니다. 바로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여기에는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도 있고 멸치, 뼈째 먹는 생선, 시래기 같은 전통 식재료도 포함됩니다. 왜 이 음식이 중요한 걸까요?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지만 그 근육이 제 역할을 하려면 뼈가 단단해야 합니다. 뼈와 근육은 마치 기둥과 줄처럼 서로를 지탱합니다. 칼슘은 뼈의 재료이고 비타민 D는 칼슘을 뼛속으로 밀어넣는 열쇠입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핀란드에서는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매일 유제품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섭취한 그룹은 3년 동안 낙상 사고가
무려 47% 감소했습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도 뼈가 버텨주니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학자들의 논쟁은 이어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칼슘 보충제는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음식으로 얻는 칼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뼈를 지키려다 혈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이 경고, 믿어야 할까요? 정답은 균형과 자연스러움에 있습니다. 보충제만 의존하기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멸치 한 줌, 구운 연어 한 토막, 햇볕을 쬐은 시래기 나물 한 접시. 이 모든 것이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그리고 햇볕을 20분만 쬐어도 몸은 스스로 비타민 D를 만들어냅니다. 돈이 드는 일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수사적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점심 식탁에서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셨나요? 아니면 밥과 김치, 국으로만 끼니를 때우셨나요? 만약 후자라면 넘어짐의 위험은 조금씩 쌓이고 있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뼈는 조용히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 일본의 장수마을인 오키나와에서는 어르신들이 매일 작은 멸치를 넣은 미소국을 즐겨 먹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90세가 넘어서도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과 생활 습관이 만든 차이 아닐까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다릅니다. 우유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분들도 있고 생선 비린내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합니다. 두유나 녹황색 채소, 참깨 같은 대체식품도 훌륭한 보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뼈와 근육을 위한 음식을 챙기는 습관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두 번째 음식은 근육을 지켜주는 보조 기둥과도 같습니다. 뼈를 단단하게 하고 균형 감각을 지켜주며 결국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한 번의 낙상이 평생의 독립을 빼앗아 갈 수 있다면 오늘 식탁에 작은 멸치 한 줌을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독립은 그렇게 소소한 한 숟가락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뼈와 근육을 지켜주는 음식으로 칼슘과 비타민 D를 떠올릴 때 흔히 우유나 치즈 같은 서양식 식단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훨씬 더 지혜롭게 이 영양소들을 섭취해 왔습니다. 바로 멸치, 시래기, 콩 제품, 발효 음식 같은 전통 식단을 통해서 말입니다. 옛날 시골 어르신들의 밥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따끈한 보리밥 위에 멸치볶음, 구수한 시래기국, 간장에 절인 두부 한 조각. 소박하지만 그 안에는 뼈와 근육을 지켜주는 모든 영양이 담겨 있었습니다. 멸치에서 칼슘을, 시래기에서 비타민 K와 섬유질을, 두부에서 단백질과 미네랄을 얻었던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고려시대 의학서인 향약집 성방에는 시래기와 멸치를 함께 먹으면 뼈가 단단해지고 허약함이 사라진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영양학이란 개념조차 없었지만 경험과 관찰을 통해 이미 그 효과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현대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경북의 한 대학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조사했는데 시래기나 멸치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밀도가 평균 12%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전통 음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장수의 밥상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논쟁은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유제품이 가장 확실한 칼슘 공급원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아시아인의 70% 이상이 유당불내증을 갖고 있어 유제품이 오히려 소화장애와 불편을 일으킨다고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 몸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답일 겁니다. 서양인의 뼈를 지킨 것은 우유였을지 몰라도 우리 조상들의 뼈를 지켜준 것은 멸치와 채소였으니까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어릴 적 부모님이나 할머니께서 멸치 좀 먹어라, 뼈 튼튼해진다 라고 하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말이 단순한 옛날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장수하신 어르신들 밥상에는 빠짐없이 이 재료들이 있었으니까요. 또 하나 흥미로운 사례. 일본의 나가노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지역입니다. 그곳 노인들의 식단을 보면 된장국에 멸치를 넣고 여름에는 햇볕에 말린 채소를 즐겨 먹습니다. 그 결과 90세 이상에서도 지팡이 없이 걷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의학의 힘이 아니라 음식 문화가 만든 건강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건강은 반드시 값비싼 보충제나 최신 유행 식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만 소중한 전통 식탁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점심에 멸치볶음을 올려보십시오. 저녁에는 시래기국을, 아침에는 두부를 곁들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선택을 쌓아 올리면 10년 뒤에도 스스로 계단을 오르내릴 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두 번째 음식의 가치는 단순한 영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를 이어온 지혜이며 장수마을의 공통된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다시 밥상 위에 그 전통을 올려놓는 것, 그것이 독립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근육과 뼈를 지키는 음식이 있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뇌와 혈관입니다. 몸이 튼튼해도 뇌혈관이 막히거나 약해지면 결국 독립은 무너집니다. 걷는 힘, 말하는 힘, 생각하는 힘, 모두 뇌혈관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뇌혈관을 지켜주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전통 식단에 늘 올라왔던 세 번째 음식입니다.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의 중성지방을 줄이고 혈관벽의 염증을 완화하며 혈액을 더 부드럽게 흐르게 합니다. 쉽게 말해 혈관을 막는 기름때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뇌 건강을 추적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은 그룹은 알츠하이머와 치매 발병 위험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단순한 음식 선택이 뇌혈관과 기억력을 동시에 지켜준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어촌 마을에서는 이 음식을 약이 되는 밥상이라 불러왔다는 점입니다. 고등어 구이 한 토막, 꽁치 조림 한 접시, 정어리 젓갈. 당시에는 오메가3이라는 단어조차 몰랐지만 어르신들은 경험적으로 이 음식이 머리를 맑게 하고 기운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학계의 논쟁은 이어집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생선을 먹는 것과 보충제를 먹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제기된 것이죠.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음식 속의 오메가3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자연스럽게 작용하지만 보충제는 그 균형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즉, 자연식이 가진 복합적 조화가 보충제와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등푸른 생선을 몇 번 드셨나요? 혹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손질이 귀찮다는 이유로 피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 작은 회피가
사실은 뇌혈관을 조용히 약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조리 방법입니다. 생선을 튀기면 오메가3의 상당 부분이 파괴됩니다. 반대로 구이, 조림, 찜 같은 조리법은 영양을 잘 보존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요리하느냐도 뇌혈관 건강을 좌우합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한 연구에서는 생선을 구워 먹는 그룹이 튀겨 먹는 그룹보다 뇌졸중 위험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음식이지만 조리법의 차이가 결과를 바꾼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세 번째 음식은 뇌혈관의 열쇠입니다. 근육과 뼈를 지켜도 뇌혈관이 무너지면 독립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 2, 3회 등푸른 생선을 밥상에 올리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80세 이후에도 또렷한 기억과 가벼운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이 10년 뒤의 뇌를 바꿉니다. 오늘 저녁 고등어 한 토막을 구워 드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독립을 지켜줄 세 번째 음식의 시작입니다. 등푸른 생선, 오메가3 지방산. 이미 많은 연구에서 뇌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자가 이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효과가 과장되었다거나 보충제와 음식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는 논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오메가3 보충제입니다.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오메가3 캡슐을 매일 먹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차이가 기대보다 크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뇌졸중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치매 예방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생선이 아니라 단순히 건강한 생활 습관이 효과의 원인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보충제와 음식은 다르다. 생선은 단순히 오메가3만이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D, 셀레늄, 미네랄 등 다양한 성분이 함께 작용한다. 그 복합적 효과가 혈관과 뇌의 변화를 일으킨다. 실제로 지중해 식단 연구에서는 주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가 25%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자연식과 보충제의 차이가 논쟁의 핵심인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 하나. 네덜란드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매일 아침 정어리와 빵을 함께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연구팀이 이 마을의 혈관 건강을 분석했더니 같은 연령대 다른 지역보다 혈관 내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학자들은 단순히 생선을 먹어서가 아니라 식단 전체가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효과의 주인공은 생선일까요? 아니면 전체 식습관일까요? 또 하나의 논쟁은 연령대에 따른 차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미 7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오메가3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을수록 혈관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두고도 이렇게 해석이 갈리니 어르신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쟁이 있다는 건 아직 완전한 결론이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험과 역사, 다수의 연구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메가3의 모든 효과가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꾸준히 생선을 섭취한 장수마을과 건강한 노인들의 사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두 선택 중 하나를 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고르시겠습니까? 효과가 확실하지 않으니 굳이 안 먹는다와 큰 해가 없으니 꾸준히 먹어본다. 만약 독립과 기억력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은 거의 없지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 봅시다. 어르신들 식탁에는 아직도 기름진 고기, 소금기 많은 반찬이 많습니다. 반면 등푸른 생선은 손질이 번거롭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멀리합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논쟁을 떠나 단백질과 오메가3가 부족한 식단은 결국 뇌혈관 건강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학계의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등푸른 생선은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과학적 논란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생활 속 지혜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에 고등어를 올리는 선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10년 뒤 스스로 걸어나갈 힘과 기억을 지켜주는 투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근육과 뼈, 그리고 뇌혈관을 지켜주는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음식을 더하는 길, 또 하나는 나쁜 음식을 빼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나쁜 음식을 오히려 매일 아침 식탁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가공식품과 흰빵, 달콤한 시리얼입니다. 익숙하시죠? 아침에 간단하게 먹기 편하고 씹기 좋고 속도 편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은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정제 탄수화물과 과도한 설탕입니다. 정제된 흰 밀가루와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순간적으로 기운이 나는 듯 보이지만 곧 급격히 떨어지면서 무기력과 피로가 찾아옵니다. 더 큰 문제는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근육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근육세포가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고 결국 서서히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60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아침 식습관을 조사했습니다. 매일 흰빵과 가당 시리얼을 먹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손실 속도가 20% 빨랐습니다. 혈관도 더 좁아지고 치매 위험도 높았습니다. 단순히 아침 한 끼가 10년 뒤 독립생활을 위협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논쟁은 존재합니다. 적당량의 탄수화물은 뇌와 몸의 에너지원이다. 과하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주장과 정제 탄수화물은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다. 가능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어느 쪽 말이 옳을까요? 사실 정답은 우리 몸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시리얼을 먹고 금세 졸음과 피로가 몰려온 경험, 혹은 흰빵으로 끼니를 뜨고 금방 배가 고파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몸이 곧 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혹시 흰빵 한 조각과 달콤한 음료로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그 순간은 편하고 맛있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바로 근육과 혈관을 조금씩 빼앗아 가는 적일 수 있습니다. 대안은 어렵지 않습니다. 흰빵 대신 통곡물빵, 달콤한 시리얼 대신 귀리, 보리죽, 삶은 고구마를 선택해 보십시오. 단순히 혈당을 천천히 올려줄 뿐 아니라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해 혈관을 지켜줍니다. 게다가 포만감이 오래가니 과식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조합입니다. 탄수화물을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곡물 빵과 달걀, 귀리죽에 견과류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아침 혈당 곡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한 끼가 근육과 혈관을 살리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먹는 가공식품과 흰빵, 단 음식은 사실상 독립을 빼앗는 조용한 적입니다. 오늘 당장은 편하고 맛있어 보여도 내일의 계단 오르는 힘과 10년 뒤의 기억력을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바꾸면 아침 식탁이 곧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 무엇을 올리시겠습니까? 빵과 설탕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근육과 혈관을 지켜줄 곡물과 단백질로 시작하시겠습니까? 그 작은 한 끼가 여러분의 독립을 결정짓습니다. 앞서 우리는 아침 식탁에 숨어있는 위험, 흰빵과 단 음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습관처럼 드시는 음식 속에 근육을 약하게 하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공통된 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나치게 정제되었다는 점입니다. 흰쌀, 흰빵, 가공된 면류. 보기에는 깨끗하고 부드럽지만 곡물의 껍질과 섬유질이 모두 사라져 있습니다. 영양은 줄고 흡수 속도만 빨라져 혈당이 급등합니다. 그 순간 우리 몸은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고 결국 근육세포가 영양을 흡수하지 못해 서서히 쇠약해집니다. 둘째, 과도한 염분과 당분입니다. 가공햄, 소시지, 절임 반찬, 단 음료. 짭짤하고 달콤해서 입에는 즐겁지만 혈관에는 독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려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설탕은 염증 반응을 촉진해 동맥경화를 빠르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서울의 한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1,200명을 조사했을 때 가공식품 섭취가 많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감소 속도가 18% 빨랐다는 것입니다. 셋째, 숨은 지방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 크림이 가득한 빵, 가공 간식에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은 혈관 속에 쌓여 플라크를 형성하고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겉으로는 작은 과자 한 봉지, 튀김 몇 조각일 뿐이지만 그 뒤에는 독립을 빼앗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적당량의 설탕이나 소금은 괜찮다, 문제는 과잉이다 라는 주장과 노화된 몸에서는 적당량조차도 해로울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사실 중요한 건 우리 몸의 현실입니다. 이미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다면 소금 한 숟가락이 과한 것이고 이미 혈당이 높다면 단 한 잔의 달콤한 음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는 어떤 음식이 채워져 있나요? 혹시 햄, 소시지, 단 음료가 기본처럼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그 음식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혈관을 좁히고 근육을 약하게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공통점을 알면 해결책도 단순해집니다. 정제된 곡물 대신 현미와 보리, 가공 햄 대신 생선과 두부, 단 음료 대신 물과 차로 바꾸면 됩니다. 염분과 당분, 나쁜 지방을 줄이는 작은 선택이 곧 독립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도의 한 마을에서는 전통적으로 가공식품보다 제철 채소와 잡곡을 먹어왔습니다. 연구팀이 이 마을의 80세 이상 노인을 조사했을 때 같은 연령대 도시 노인보다 근육량과 혈관 건강이 월등히 좋았습니다. 음식의 차이가 곧 독립의 차이가 된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정제, 과잉, 숨은 지방,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을 조용히 해치고
결국 자녀에게 의지해야 하는 삶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일 장을 볼 때, 냉장고를 채울 때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냉장고 속을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이 10년 뒤에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결정합니다. 독립을 빼앗는 적을 계속 품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정리하시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음식들, 단백질을 채워주는 첫 번째 음식,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두 번째 음식, 뇌혈관을 맑게 해주는 세 번째 음식, 모두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립입니다. 독립이란 단순히 혼자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힘, 스스로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는 힘, 스스로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은 병원비보다도, 심지어 병보다도 남에게 의지하게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과 삶의 품격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무릎 수술을 받고도 스스로 회복하려 애쓰며 걷기를 계속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낙상 후 이제 자식에게 짐이 됐다며 스스로를 놓아버리셨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선택과 마음가짐이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삶의 마지막까지 독립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연구에 따르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은 우울증과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단순히 몸이 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독립이 곧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열쇠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독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가족과의 유대감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반대로 적절한 의존은 삶의 질을 높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사실 답은 둘 다 아닐까요?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되 필요한 부분은 기꺼이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독립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자녀가 매일 곁을 지켜야만 하는 삶, 아니면 자녀에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힘으로 잘 지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 아마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후자를 선택하실 겁니다.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90세가 넘은 어르신들도 여전히 스스로 밥을 짓고 마을 모임에 참석합니다. 연구팀이 그 이유를 묻자 그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걷게 한다. 단순한 대답 같지만 사실 모든 진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독립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 오늘의 습관, 오늘의 밥상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육을 살리고 뼈를 지키고 뇌혈관을 맑게 하는 작은 실천이 쌓여야만 내일도 10년 뒤에도 스스로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독립생활의 의미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자유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가족의 안심을 동시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존심이고 사랑이고 삶의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밥상에 올린 그 작은 한 조각이 내일의 독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택하시겠습니까? 내일도 스스로 걷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오늘 저녁 식탁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뒤에 당신 모습은 어떨까요? 어떤 분은 여전히 시장을 걸어 다니며
친구와 담소를 나눕니다. 또 어떤 분은 집 안에만 머물며 의자에 앉아 자녀가 가져다주는 밥을 받아 드십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의 밥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에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 사람은 75세에도 보행 속도가 빠르고 계단을 오르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60대부터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을 자주 먹은 사람은 70세가 되기도 전에 낙상과 골절을 경험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세대인데도 불과 10년 만에 삶의 질이 극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연구팀은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단백질, 칼슘,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독립생활을 유지한 비율이 68%에 달했습니다. 반면 이 영양소들이 부족한 그룹은 겨우 32%만이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 걷는 힘과 생각하는 힘을 결정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학계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일부 학자들은 음식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 운동과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운동을 꾸준히 하려면 먼저 먹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음식은 모든 건강 습관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시는 한 끼가 단순히 오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10년 후를 위한 것입니까? 만약 내일의 나를 지키고 싶다면 오늘부터는 밥상을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남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80세가 넘어도 직접 밭일을 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아침에 된장국, 점심에 생선, 저녁에 두부와 나물. 화려하지 않지만 10년, 20년 쌓인 결과는 눈부십니다.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니고 여전히 스스로 생활을 이어갑니다. 반대로 도시의 어르신들 중에는 가공식품과 배달 음식에 익숙해져 70대 초반에 이미 근육이 크게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과 선택의 차이가 독립의 차이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든다. 그리고 그 내일이 쌓여 10년 뒤의 독립을 결정한다. 작은 한 숟가락이, 작은 한 접시가 결국 계단을 오르는 힘이 되고 손줄을 안아 줄 힘이 됩니다. 정리해 봅시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미래를 바꾸는 힘입니다. 지금 바꾼 식습관이 10년 뒤의 당신을, 20년 뒤의 당신을 결정합니다. 지금의 식탁이 미래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면 오늘 바로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10년 뒤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 식탁에 단백질, 칼슘, 오메가3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 가장 값진 보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음식을 통해 어떻게 80세 이후에도 독립을 지킬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육을 살려주는 단백질,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칼슘과 비타민 D, 뇌혈관을 맑게 해주는 오메가3, 그리고 반대로 매일 무심코 먹는 가공식품과 단 음식, 정제된 곡물이 우리의 독립을 조용히 빼앗아간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보약도 복잡한 운동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식탁에 있었습니다. 작은 한 숟가락이 근육을 지켜주고, 작은 한 조각이 뼈를 살려주며, 작은 한 접시가 뇌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반대로 무심코 고른 가공식품 한 조각이 내일의 계단을 무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힘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다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스스로 걷고 스스로 생활하기를 원하는가? 그 답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남에게 의지하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70세에 두부와 생선을 꾸준히 챙기며 80세에도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니십니다. 또 어떤 분은 60세에 이미 포기하고 가공식품에 의존하다 70세에 근육이 크게 줄어버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차이는 매일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소에는 늦출 수 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큽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노쇠의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독립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귀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독립을 지키고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단백질과 칼슘, 오메가3를 올려보십시오. 내일 아침 가공식품 대신 통곡물과 나물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10년 뒤 당신의 독립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60세 이상이라면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 아직은 괜찮아, 걸음도 느려졌지만 크게 문제는 없어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 사고의 절반 이상이 바로 집 안에서 일어나는 낙상, 즉 넘어짐 때문입니다. 계단이 아니어도 방 안 작은 문턱, 욕실의 물기, 심지어는 방바닥에 깔린 슬리퍼 하나가 근육과 뼈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70세 이후 넘어짐으로 인한 골절은 단순한 뼈 부러짐이 아닙니다. 골반 골절이나 척추 압박 골절은 회복에 수개월이 걸리고 심하면 다시는 독립적으로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노인의학 학회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골절 환자의 약 30%가 장기요양시설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있습니다. 넘어지기 전까지는 대부분 본인이 위험하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육은 조용히 약해지고 균형 감각은 천천히 사라집니다. 마치 나무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데 겉껍질은 멀쩡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집에서 걷다가 발끝이 자주 걸린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셨다면 이미 넘어짐 위험 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의자 하나, 수건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노인 생존 운동 7가지 R을 배우시게 됩니다. 이 운동들은 근육을 살리고 균형을 회복시키고 허리를 지켜주는 3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도 드릴까요? 덴마크의 한 연구팀은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단 3주간 집안에서 간단한 의자 일어나기 운동을 시켰습니다.
놀랍게도 참가자의 40%가 보행 속도가 빨라졌고 낙상 두려움이 크게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운동 하나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균형 훈련이 꼭 병행돼야 하는가라는 논쟁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 자체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공유하면서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일사하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펌까지 운동은 모두 집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뼈와 허리를 그리고 독립적인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작은 다짐으로 시작합시다. 넘어짐은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운명이 아닙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생존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댁에 있는 튼튼한 식탁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기본 훈련, 바로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팟들입니다. 이름은 단순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작 하나에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허리 지지 근육이 모두 동시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동작 앉았다 일어나기, 이것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면 약해진 하체 근육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마인스트림 팩트부터 말씀드리죠. 노인의학 교과서에는 앉았다 일어나기 능력이 곧 독립적인 생활의 지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의자에서 혼자 힘으로 잘 일어날 수 있다면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스스로 식사도 챙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 능력을 잃으면 갑자기 의존적인 삶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퀘어키한 사실 하나. 일본의 한 연구팀은 의자 일어나기 테스트를 국가 검진에 도입했습니다. 일정 시간 내 몇 번 일어났다 앉을 수 있는지 측정하면 낙상 위험뿐 아니라 치매 발병률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리에 힘이 있는지가 뇌 건강과도 이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의 논쟁을 소개할게요. 빠르게 많이 반복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일부는 유산소 효과를 중시해 빠른 반복을 권하고 다른 쪽은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려면 천천히 깊게 앉았다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안전과 꾸준함입니다. 균형을 잃지 않고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루에 5번에서 시작해 10번, 15번까지 늘려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죠. 등이 곧은 의자에 앉습니다. 너무 푹 꺼지는 소파는 피하세요. 발바닥을 바닥에 단단히 붙이고 무릎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립니다. 양팔은 가슴 앞에 교차하거나 의자 팔걸이를 살짝 잡아도 됩니다. 숨을 내쉬며 천천히 일어나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며 앉습니다. 처음엔 5회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잠시 물어볼까요? 오늘 하루 의자에서 몇 번이나 스스로 일어나셨나요? 이 질문에 답하면서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의자에 앉은 채 하루 대부분을 보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훈련을 생활 속에 넣으셔야 합니다. 환자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8세 어르신께서 허벅지 힘이 너무 약해 혼자 화장실 가는 게 어려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대신 매일 10분 의자 일어나기를 권했습니다. 2달 후 이분은 지팡이 도움 없이도 방안을 걸을 수 있게 됐고 표정에는 자신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바로 작은 훈련이 주는 큰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의자 일어나기는 넘어짐 예방의 첫 걸음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뼈를 감싸고 관절을 지켜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따라해 보세요. 혹시 무릎이 불편하시다면 완전히 앉지 않고 반쯤만 앉는 하프 스쿼트 형태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만 있으면 근육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루 5번 의자 일어나기를 하면 허벅지와 엉덩이가 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 힘이 여러분을 넘어짐에서, 골절에서, 그리고 병원 침대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노인 생존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도 간단합니다. 벽 짚고 뒤꿈치 들기. 아마 발 뒤꿈치를 드는 게 무슨 운동이 되나요? 하고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동작이 균형 감각을 살리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발목 근육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발목은 넘어짐을 막아주는 최전선입니다. 발목이 약하면 작은 돌부리에 걸려도 그대로 주저앉게 되지만 발목이 단단하면 몸 전체가 중심을 바로잡습니다. 마인스트림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발목 근육 강화 운동은 노인의 낙상 예방 핵심 요소라고 공식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그만큼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뒤꿈치 들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쿼키 팩트도 있습니다. 덴마크 연구팀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하루 3분 뒤꿈치 들기를 시켰더니 예상과 달리 발목 힘뿐 아니라 심장 박동 변동성도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혈액순환과 자율신경 조절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발목이 단단해지면 단순히 걷기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파급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학자들 사이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는 뒤꿈치 들기는 너무 단순해서 실제로 근육 강화 효과가 적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다른 쪽은 노인에게 중요한 건 고강도가 아니라 안전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동작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렵고 힘든 운동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매일 실천 가능한 작은 습관이 중요한 걸까요?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벽을 짚고 서세요. 두 손은 가볍게 벽에 대 안정감을 느끼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은 살짝 편안하게 둡니다.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올려 발끝으로만 서보세요. 그 상태를 3초간 유지한 뒤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10회, 점차 20회, 30회까지 늘려가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호흡입니다. 숨을 내쉬며 들고 들이마시며 내립니다. 이 리듬을 지켜야 몸이 안정됩니다. 환자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서울에 사시는 82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장 갈 때마다 발이 자꾸 꼬여서 자주 넘어질 뻔했다고 하십니다. 제가 벽 짚고 뒤꿈치 들기를 매일 5분씩 하시라고 권했는데 2달 후 발이 가벼워지고 걸을 때 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동작이지만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발뒤꿈치를 들어 올린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만약 거의 없었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운동은 허리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무릎 관절이 약하신 분도, 허리가 불편하신 분도 벽만 잡으면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남녀노소 누구나 넘어짐 예방 1차 방어선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작은 동작이 모여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깨우고 뇌를 젊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바로 벽 앞에 서보세요. 단 2분, 뒤꿈치 들기 20회. 이것이 여러분을 병원 침대에서 멀어지게 하고 가족과 함께 걷는 시간을 늘려줄 것입니다. 세 번째, 노인 생존 운동은 방 안 걷기 앤 무릎 들기입니다. 걷기라면 밖에 나가서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바깥에서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많거나 밖이 위험할 때는 집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도 몇 걸음만 움직이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근육을 살려내는 운동이 됩니다. 메인스트림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노인의학 저널에서는 실내 보행 훈련은 외부 환경이 제한된 고령자에게 낙상 예방 효과가 확실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순히 발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근육과 균형 감각이 유지됩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쿼키 팩트 하나. 일본에서는 랑샤 우오킹구 복도 걷기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복도를 왕복하는 운동이 유행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매일 10분 복도 걷기를 한 어르신들이 혈압약을 줄이거나 끄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단순히 다리뿐 아니라 혈압, 심혈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무릎을 높이 들어 걷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아니면 발을 낮게 끌듯이 천천히 걷는 것이 더 안전할까? 라는 문제입니다. 일부는 무릎을 높이 드는 방식이 허벅지와 고관절을 강화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저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처음엔 낮게, 익숙해지면 점차 높이, 몸이 허용하는 만큼만 도전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 안에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세요. 바닥에 걸릴 물건이 없어야 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은 허리에 얹거나 벽을 살짝 짚어도 좋습니다. 천천히 발을 앞으로 내디디며 무릎을 살짝 높이 드세요. 10걸음을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왕복이 1세트입니다. 처음엔 하루 3세트, 익숙해지면 5세트까지 늘리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집 안에서 하루 몇 걸음을 움직이고 계신가요? 혹시 거실에서 주방까지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라면 그건 너무 부족합니다. 의도적인 걷기와 무릎 들기를 해야만 근육은 살아납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에 사시는 76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코로나 시기 이후 집에만 계시면서 다리 힘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하루 3번 방 안에서 무릎을 들며 걷기. 처음엔 숨이 차다고 했지만 3개월 뒤에는 계단 오르기도 가뿐해졌습니다. 아내분께서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다고 하실 정도였지요.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릎을 드는 동작은 허리와 복부 근육도 함께 씁니다. 즉, 하체만이 아니라 몸통 전체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복합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낙상 예방뿐 아니라 허리 통증 감소, 소화 기능 개선, 균형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의자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걸으면서 무릎을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몸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설 수 있다면 이미 낙상 예방의 첫 단계를 성공하신 겁니다. 기억하세요.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5분, 10분의 실내 걷기가 여러분을 지팡이에서 멀어지게 하고 병원 침대 대신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게 해줍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꼭 방 안에서 무릎 들기 걷기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네 번째, 노인 생존 운동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미 있는 수건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름하여 수건 잡고 당기기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 하면 덤벨이나 고무밴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무거운 도구는 오히려 손목과 어깨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건은 가볍지만 잡아당기면 등 어깨, 허리, 복부까지 동시에 긴장을 주는 전신 운동이 됩니다. 마인스트림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재활의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단순한 잡아당기기 동작만으로도 어깨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 허리 근육이 강화되어 낙상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즉, 수건 하나가 고가의 운동기구 못지않은 효과를 내는 것이죠. 이제 쿼키 팩트 하나. 핀란드의 한 연구팀은 노인 대상 실험에서 수건 잡아당기기를 6주간 시행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참가자들은 허리 통증 감소뿐 아니라 소화 기능 개선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복부 근육이 강화되면서 장 운동이 활발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수건이 장까지 살린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논쟁도 있습니다. 저항이 너무 약해서 운동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과 중요한 건 고강도가 아니라 지속성과 안전성이라는 의견이 대립합니다. 저는 후제 손을 듭니다. 수건 운동은 체력이 약한 어르신도 부담 없이 매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생존 운동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수건을 두 손으로 잡고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립니다. 숨을 내쉬며 수건을 양쪽으로 당겨 가슴을 활짝 엽니다. 이때 어깨가 뒤로 젖혀지면서 허리도 곧게 펴집니다. 3초간 유지한 뒤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힘을 풀어줍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익숙해지면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도 당겨보세요. 이때 등과 복부에 더 큰 힘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팔을 머리 위로 몇 번이나 들어 올리시나요? 아마 대부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팔을 들어 올리고 수건을 당기는 단순한 동작이야말로 허리와 어깨를 지켜주는 예방 백신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 하나. 부산에 거주하는 74세 여성분은 어깨 통증 때문에 장을 보러 가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하루 5분 수건 운동이었습니다. 한 달 뒤 어깨 통증이 줄어들고 허리도 곧게 펴져 자신감이 되살아났습니다. 남편보다 내가 더 허리를 잘 펴고 걷는다며 웃으셨던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수건 당기기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강화하는 걸 넘어 호흡과 자세를 교정합니다. 가슴이 열리면서 숨쉬기가 편해지고 허리가 곧아지니 균형이 좋아집니다. 넘어짐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지요. 여러분, 지금 당장 집에 있는 수건을 잡아보세요. 힘껏 당기고 가슴을 열고 허리를 펴는 순간 그 짧은 동작 안에 건강한 10년이 들어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작은 수건 하나가 약해지는 어깨와 허리를 지켜주고 넘어짐과 골절을 막아줍니다. 운동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5분 수건 잡아당기기. 이것이야말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노인 생존 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몸을 살려주는 좋은 운동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습관을 말씀드려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허리와 다리는 빠르게 약해지고 넘어짐 위험은 배로 늘어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의자에 오래 앉아 TV 보기입니다. 마인스트림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 노인의학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4시간을 넘으면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은 곧 근육이 사라지는 시간과 같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quirky fact도 있습니다. 호주 연구팀은 하루 6시간 이상 TV를 보는 노인들의 허벅지 근육 두께를 초음파로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나이대라도 TV 앞에 오래 앉아있는 그룹은 평균 10년 더 늙은 근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TV 리모컨이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나이를 앞당기고 있던 것이죠.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앉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앉아있는 동안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의자에서 다리 들어올리기,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노인의 경우 움직임이 적을수록 뼈 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므로 반드시 의자에서 일어나 걷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제 의견은 분명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반드시 중간중간 일어나 걷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의자에서 몇 번이나 일어나셨나요? 만약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면 이미 위험 신호가 켜져 있는 겁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9세 어르신은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셨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로 가다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고관절 골절이 생겼습니다. 수술 후 회복에 6개월 이상 걸렸고 그 뒤로는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움직였더라면 하시며 크게 후회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TV를 보더라도 30분마다 일어나 1, 2분만 걸으세요. 또는 광고 시간이면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습니다. 리모컨을 멀리 두고 일부러 일어나서 조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이것이 근육을 살리고 허리를 지켜줍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앉아있는 시간은 근육을 갉아먹고 허리를 무너뜨리고 낙상 위험을 2배로 키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조금만 쪼개어 일어나면 근육은 회복되고 뼈는 단단해지고 삶은 다시 활기를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이 끝나면 일어나 보세요. 두 다리를 곧게 펴고 허리를 펴고 방 안을 몇 걸음만 걸으십시오.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의 10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꼭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은 바로 의자에 기대 앉는 자세입니다. 나 편하게 앉고 싶은데 뭐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허리와 척추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마인스트림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척추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허리를 구부린 채 장시간 앉는 자세는 디스크 압박을 2배 이상 높이고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의 경우 척추 압박 골절로 이어질 확률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쿼키 팩트 하나. 핀란드 연구자들이 노인의 앉은 자세를 관찰했는데 소파에 기대 앉는 습관이 있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호흡량이 15%나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으면 폐가 눌리고 그 결과 산소 공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앉는 자세 하나가 호흡과 에너지까지 갉아먹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자세보다는 앉아있는 총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과 잘못된 자세 자체가 근육과 뼈를 약하게 만든다는 주장이 대립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편하게만 앉아있으면 결국 허리와 다리는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환자분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81세 여성분은 TV를 볼 때마다 소파에 푹 기대 앉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척추 압박 골절이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든 적도 없었는데 단지 잘못된 앉는 자세가 허리를 망가뜨린 것이죠. 치료는 길고 힘들었고 그때만 올바르게 앉았더라면 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앉아 계신가요? 등바디에 푹 기대 허리가 굽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순간이 10년 뒤에 척추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붙여 앉으세요. 등바디에 기대더라도 허리에 작은 쿠션을 대어 곧게 유지하세요. 앉아있는 시간이 30분이 넘으면 반드시 일어나 허리를 펴고 걷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척추는 훨씬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올바른 자세는 단순히 허리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실 수 있게 하고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어주며 넘어짐까지 예방합니다. 왜냐하면 척추가 바로 서야 몸의 균형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소파에 기대는 순간 허리는 천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곧게 펴는 순간 근육과 뼈는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의자에 앉아보세요. 작은 쿠션 하나만 허리에 대어도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 사소한 차이가 골절과 독립생활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나쁜 습관은 바로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힘이 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야말로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마인스트림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허리 디스크 환자의 절반 이상은 갑작스러운 무거운 물건 들기로 시작됩니다. 특히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굽힌 채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동작은 척추에 순간적으로 체중의 507배 압력을 가한다고 보고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퀴어키 팩트 하나.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인 환자의 허리골절 원인 중 의외로 많은 비율이 장바구니였습니다. 마트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한꺼번에 들다가 허리에 무리가 가면서 골절이나 디스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즉, 운동기구가 아니라 장바구니가 허리를 망가뜨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노인도 어느 정도 근력 훈련은 필요하다. 따라서 가벼운 무게라도 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동작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갑작스럽고 무리한 동작이 문제입니다. 즉, 준비 운동도 없이 올바른 자세도 없이 한 번에 힘을 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환자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77세 남성분은 집에서 쌀포대를 옮기다가 허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검사 결과 척추 압박 골절이었습니다. 그냥 잠깐만 옮기려고 했는데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후로는 걷는 것도 힘들어져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작은 순간의 부주의가 삶 전체를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어 올리신 적 있나요? 만약 예지라고 답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거운 물건은 가능하면 나누어 옮기세요. 장바구니도 반으로 나눠 들고 쌀포대는 작은 통에 나눠 담아야 합니다. 둘째,
반드시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곧게 펴서 들어야 합니다. 허리를 굽힌 채 드는 건 척추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셋째, 혼자 들 수 없는 무게는 절대 무리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 허리는 한 번 다치면 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육은 다시 키울 수 있지만 허리뼈가 골절되면 회복은 더디고 후유증은 오래 갑니다. 여러분, 무거운 물건은 젊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고 지혜롭게 나누어 드는 것이 진짜 건강의 상징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갑작스러운 무거운 물건 들기는 허리를 무너뜨리고 삶의 독립성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올바른 자세와 작은 지혜만 있으면 그 위험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집안에서 무거운 물건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작은 주의가 여러분의 허리를 지키고 넘어짐과 골절을 예방합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 요소는 바로 미끄러운 실내 슬리퍼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 안에서 편하니까, 발이 시리지 않으니까 라는 이유로 슬리퍼를 자주 신으십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낙상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인스트림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노인병학회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낙상 사고의 40% 이상이 실내에서 신은 슬리퍼나 헐거운 실내화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바닥에 물기가 조금만 있어도 고무창이 닳아있으면 그대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겁니다. 흥미로운 쿼키 팩트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 요양원에서는 슬리퍼 대신 양말 전용 미끄럼 방지 패드를 도입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낙상 사고가 60% 가까이 줄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즉, 신발 하나만 바꿔도 사고 절반을 예방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학자들 사이 논쟁도 있습니다. 슬리퍼 자체가 문제인가? 아니면 미끄러운 바닥이 문제인가? 일부 연구자는 환경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발을 단단히 잡아주는 신발을 신는 것이 1차 예방책이라고 강조합니다. 제 의견은 분명합니다. 집 안에서도 안전한 신발을 신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환자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83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슬리퍼를 신고 물이 튄 바닥을 밟는 순간 그대로 미끄러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결과는 고관절 골절. 수술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결국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슬리퍼 하나가 이렇게 큰 불행을 부를 줄 몰랐다며 깊은 후회를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 안에서 어떤 신발을 신고 계십니까? 혹시 오래된 고무 슬리퍼, 바닥이 다른 실내화를 신고 계시지 않나요? 그 작은 선택이 10년 뒤의 걸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슬리퍼 대신 발을 단단히 잡아주는 실내 전용 운동화를 신으세요. 밑창이 미끄럽지 않고 발목을 안정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양말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셋째, 바닥 관리도 중요합니다. 물이 자주 튀는 부엌, 욕실 앞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여러분, 편안함은 순간이지만 안전은 평생입니다. 슬리퍼 하나가 병원 침대로 가는 문을 열 수도 있고 신발 하나가 다시 건강한 독립생활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미끄러운 슬리퍼는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낙상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집 안 신발부터 점검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넘어짐을 막고 뼈를 지키고 삶의 자유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넘어짐을 막기 위해 꼭 해야 할 운동과
절대 피해야 할 습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마인스트림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규칙적인 운동은 노인의 우울증 위험을 30% 줄여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운동은 근육만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살려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쿼키 팩트 하나. 영국의 한 연구팀은 80세 이상 노인에게 단순한 실내 걷기와 근력 운동을 시켰습니다. 놀랍게도 운동 후 참가자들의 웃는 횟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운동은 뇌의 엔도르핀을 자극하고 미소를 되찾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운동이 주는 선물은 근육뿐 아니라 웃음이었던 겁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운동이 정말 행복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단순히 건강해져서 부수적으로 행복해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일부는 생리학적 효과를 강조하고 일부는 심리적 요인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운동은 결국 우리에게 삶의 활력을 돌려줍니다. 환자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79세 남성분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큰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가족들도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런데 매일 10분씩 의자 일어나기와 수건 당기기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마음이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께도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활짝 웃었던 때가 언제인가요? 혹시 기억이 오래 전이라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동작이 몸을 살리고 그 힘이 마음을 위로하고 결국 미소를 되찾게 합니다. 운동이 주는 선물은 단순히 넘어짐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일어나 앉을 수 있는 자존심 두 다리로 걷는 독립심 가족과 함께 나누는 웃음, 이 세 가지가 바로 운동이 주는 최고의 감정적 선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선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라도 지금 시작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따르는 순간 선물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따라 몸이 무겁고 마음이 지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어깨를 펴고 방 안을 한 바퀴 걸어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바로 운동이 주는 첫 번째 감정적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운동은 근육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웃음을 살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운동은 몸을 넘어 마음까지 회복시키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운동과 습관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선배, 어르신들이 실천했고 그 결과 삶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담을 들려드리며 여러분께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인스트림 팩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꾸준히 하체 운동을 실천한 70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3년 동안 낙상 사고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단순한 습관이 통계로도 증명된 안전망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쿼키 팩트 하나. 일본의 한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에서 매일 아침 10분간 이츠 스쿠와또 의자 스쿼트를 함께 했습니다. 5년 뒤 조사해보니 그 마을 노인들의 병원 입원율이 인근 마을보다 30%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이 마을의 분위기와 공동체 건강까지 바꿔놓은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노인이 서로 모여서 운동하는 게 효과가 크냐? 아니면 혼자 집에서 하는 게 더 꾸준하냐라는 주제입니다. 일부는 사회적 유대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강조하고 다른 쪽은 개인 맞춤형 실천이 더 오래 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만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환자 사례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의 82세 여성분은 고관절 수술 후 걷는 게 두려워서 방 안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나 손녀의 권유로 벽 짚고 뒤꿈치 들기를 하루 4분씩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그분은 다시 동네 슈퍼까지 걸어 다니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시장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두 번째, 부산의 76세 남성분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수건 잡고 당기기를 매일 아침 실천하면서 허리와 어깨가 펴지고 무릎 부담이 줄었습니다. 결국 의자 일어나기도 수월해졌습니다. 내가 아직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세 번째, 강원도의 79세 부부는 함께 방 안 걷기를 습관화했습니다. 하루 10분씩 나란히 걷고 무릎을 들어 올리면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분은 더 이상 밤에 지팡이를 찾지 않았고 남편분은 허리 통증이 줄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같이 하니 즐겁다는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시나요? 이 선배 어르신들의 사례가 대답해 줍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자유 친구를 만나러 걸어갈 수 있는 즐거움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 이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후배 어르신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저녁, 내일 아침 작은 실천이 쌓이면 여러분의 경험담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운동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약속입니다. 선배들의 발걸음이 길을 내주었고 이제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집에서 할 수 있는 7가지 노인 생존 운동안을 배웠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벽 짚고 뒤꿈치 들기, 방 안 걷기와 무릎 들기, 수건 잡고 당기기,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습관, 오래 앉아있기, 잘못된 앉는 자세, 갑작스러운 무거운 물건 들기, 미끄러운 슬리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 마인스트림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조사에 따르면 하루 10분 이상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실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낙상 위험이 50% 낮았다고 합니다. 단 10분이 생명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쿼키 팩트도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9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존 운동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 중 일부는 처음엔 보행기를 써야 했지만 몇 달 뒤에는 계단을 혼자 오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슬로건은 단순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여기에도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노인의 운동 시작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가? 어떤 학자들은 60대부터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학자들은 80세라도 늦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시작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운동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이 함께 배우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 한 분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의 85세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도 운동을 한다는 건 내일도 가족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저는 그 말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일의 독립을 준비하는 약속이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휴일까지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선택해서 당장 해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나기든 벽 짚고 뒤꿈치 들기든 수건 잡아당기기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10년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정보가 소중하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짐과 골절은 막을 수 있고 근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